선생님, 저희 책은 네.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 토지라는 네. 제목으로 쓰긴 하셨는데, 그럼 계속 작은 땅만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큰 땅도 낙찰을 받으시나요? 예. 큰 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거 제 같아요? 갖고 있는 춘산의 호도밭은 한 3,000평 되고요. 3,000평이요? 예, 뭐 임야도 한 8,000평 받은 게 있고요. 3,000평이요? 산 하나를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독의 4분의 1입니다. 요번에 대구 인근에 그 공항을 예상을 하고 네. 또 제가 호도밭을 만들려고 하는 받았는데 4분의 1이에요. 산 하나에 4분의 1을 갖고 예, 계신 거예요? 예. 산이 그 32,000평인데 안에 멋이 또 하나 있거든요. 풍광이 좋아서 개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호도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돈 없어서 소액 토지 받으셨다더니 돈 많으시네요, 선생님. 아, 근데 그것도 사기 받았어요. 거의 죽다시피 받았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얼마 정도? 8,000평을 2,200에 받았거든요. 2,200만 원? 예. 8,000평을 2,200만 예. 원이요? 그러면 한 평이 뭐 얼마예요? 2,000원대가 채 안 치, 2,300원 정도 아니, 치였는데 한 평에 10,000원이 안 되네요? 실제 거기 땅이 지금 대구시로 들어가면은 예상으로 들어갈 겁니다만은 그 사실 들어가기 전에도 평당 한 10,000원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우와. 전 체납자가 그 세금 체납이 한 10억 정도가 있어서 건물권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 하는 게 그 보통 비교 사례도 보지만 매매 사례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인근에 매매가 없으면은 그 매매 시점을 갖고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저평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보셔야 되죠. 제 같은 경우는 온비들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도로. 온비들을 검색하는데 일주일에 예, 40시간이요? 40시간 제가. 남들은 정도를. 회사에서 40시간을 쓰는데. 예, 저는 매주 시작이 목요일 날 1시가 첫 주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음 주 온비드의 진행 물건이 뜨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구독신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 1시쯤에 자료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마 이번 주도 한 5,000개 정도가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 중에 다음 주 진행한 물건이 제가 1,400개에서 1,500개 넘어갈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급히 봐야 될 숫자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1,400개 정도를 봤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1,400개씩 물건을 보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는 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보면은 지금 1시에 보면은 보통 빨리 끝나면 8시 내지 9시에 맞춰요. 그 대충 보고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재밌는 물건이다고 체크를 해놓고 다시 금토에 이제 재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하도 많이 보시니까 빨리 보시나 봐요. 그렇죠. 8시간 안에 그걸 다 보시다니. 이제 초기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년을 가까이를 보다 보니까 보면 요거는 돈이 되겠다 하는 게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된 거를 체크해 놓고 먼저 있는 분들 받아가면 어쩔 수 없고 네. 그 물건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할 수 있는 수익이 크게 날 부분까지 떨어지면 제가 매입을 준비를 하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주로 농지나 임야를 받으시는 건가요? 농지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땅보다는 일반 농지 쪽을 많이 받았죠. 위반 농지라는 게 예. 뭐죠? 예를 들어서 그 묘지에 그 땅의 묘지라든지 건축물, 그다음에 포장이 되었다든지 콘크리트로 가설됐다든지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예. 않아서 예, 제3용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지증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죠. 농지증은 농업 취득 자격 증명서. 증명. 예,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농민이 될 자격 심사를 하는 서류입니다. 아무나 농사 지을 수 없는 거네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농지 취득이 힘들었습니다.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라. 네. 이게 원체 농지는 작용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작용. 예, 스스로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걸 농지법 그 이전까지는 하다가 이제 피해가 많으니까 또 도시의 인구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농지에 대한 그 애환이 있는 거죠. 어릴 때 그 그렇죠. 추억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단지 하나 이제 그래도 농민들 자기 심사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는 못 하잖아요. 군인이요? 뭐, 교도소.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 땅을 못 취득하게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도 농사를 못 짓잖아. 어떤 그 제한된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학생 못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그렇죠. 농지증을 주지 않는 그렇죠. 거죠?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걸러내고 일반 사람이면 땅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천제곱이라 해서 302평까지는 굳이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1,000제곱미터 예, 1,000제곱. 예, 네. 302평. 우리 평수로 하면 302평. 그냥 그 미만까지는 근데 이게 부부 합산이에요. 가족 합산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네네. 전체 가정 내에 합산이 그 미만이면은 주말역 농이라고 해서
주말 농장. 예, 좀 자유롭게 농사를 지어라. 네네. 농민이 될 자격을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천재부에 넘어가면은 영농계획사, 넌 이제 농민이 되니까.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이제 권리를 벗어나서 너 의무 행위를 하라. 그때부터 이제 주말 체험이 아니라 그냥 농사꾼인 거군요. 예, 그러면 심사를 하는 거야. 너가 그러면 어떻게 농사 지을 거냐? 자려고 할 거냐? 뭐 임대농을 할 거냐? 네. 기계는 또 너가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 빌려서 할 거라든지. 기계도 보는군요. 기계가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 이걸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 그 지자체의 농협에 가면 기계를 다 대여를 해줘요. 다행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2013, 14년도까지 가면은, 그래서 경기도 가서 가면 이까지 농사 지으라고 오느냐고. 어디 가서요? 포천을 포천이요? 가면. 대구에서 포천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나 저는 농사 지어요. 왜냐면 제 차 트렁크에 제초기 한 대 실려 있고, 약통 실려 있고, 깽이, 낫, 도끼 다 실려 있으니까. 아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진 않는데, 뭔가, 그렇다고 말이 되는 것 같지도 그렇죠. 않은데. 그렇게 저는 내가 너무 튼튼하니까, 진짜 실제 하루에 2,000평의 풀을 뱄습니다. 지금도 뭐 42,000평 뱄고요. 근데 이제는 올 봄에 제가 보니까 한 1,000평 하니까 이제는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 힘들죠.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럼 예를 들어 아까 그럼 8,000평짜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은 그럼 한 3, 4일을 비워야죠. 직접 풀을 베세요? 예, 제가 이제 메고 뵙니다. 언제 온비드 5,000개 물건 보시고 언제 가서 풀 베시고 사실 힘들어요. 지금 농사를 아무리 슬렁슬렁 진다 하더라도 올 봄에도 사실 두 분밖에 못 빚어 나무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거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안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명령이라고 하면 억지로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산업계에서 처음에 농민이 될 자격 심사를 하고요. 산업계? 예, 산업계에서 보통 산업계에서 농민들 하고 그 산업계 담당 공무원은 최소한으로 우리나라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농지의 현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조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농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나옵니다. 엄청난 혜택이 나와요. 생각보다. 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살 때 50%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다양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농사 짓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공무원들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그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1,000평이 넘어가, 1,000제곱, 300평이 넘어가면 작용의 원칙이라고. 농민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땅을 제3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민이 될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 농사 짓지 않으니까 6개월 내에 처분해라. 하라고 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처분 명령을 받고 내가 다시 그 처분 유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농사가 되겠다면 농민이 될 각서를 쓰고 이행 각서를 쓰고 어떻게 하겠다 단계별 계획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까지 매년 보고서를 써야 돼. 확인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보고서로 써야 돼요? 자격 확인서를 1년에 3번을 올려야 됩니다. 아니, 농사꾼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처분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땅을 살 때 잘 그 계획을 세우고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땅을 안 판다. 영농행위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팔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페널티가 나와요. 20%요? 예. 꽤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페널티가 높은 법 중에 하나가 이 농지법 10조, 11조 사항입니다. 이게 그 페널티. 예, 농지 처분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처분을 받으면은 땅을 팔 때까지 매년 팔 때까지 20%씩 내야 돼. 그러면 막말로 5년만 지나면은 그럼 원금이 다 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정부에서는 또 이게 받아주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니까 그러면 너가 명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같으면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매수해 줄게. 이렇게 제안이 또 들어와요. 자, 내가 농사를 못 지으면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내가 위탁을 할 테니까 농어촌 공사에 받아주세요 하면은 일정의 금액을 받고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를 어쩔 수 없이 농어촌 공사에 판다고 할 때는 그 가격이 공시지가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시세보다 낮죠. 사죠. 그럼 한 3, 40%? 네. 3, 40% 사죠. 네. 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인접의 매매 사례. 인접한 매매 사례. 매매 사례 중에 둘 중에 산 가격으로 싼 가격이요. 네. 매수를 저렴한 해줍니다. 가격. 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페널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처분 명령을 받으면 제 외지인들이 그 땅을 받으면 현지인들이 그 벌써 정보를 캐치하고 시간 못 받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분 명령을 받는 순간 땅값은 한 30% 이상 손해를 보겠다 그런 걸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호두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관리가 좀 편하고 하니까 호두나무를 좀 식재를 해라. 호두나무는 관리가 편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과일은 거의 같은 시점에 생산이 됩니다. 숙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능력이 집약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경쟁이 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수락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면 상품 가치가 빵이 돼버립니다. 금방 상해요. 예, 보통 이 시점에서 상품성도 관리해도 일주일을 채 못 가요. 실온에서는. 그러면 오일을 어떻게 따야 돼? 근데 딸 인력이 없다면 그게 이제 죽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이 장마라는 일이 와버리면. 근데 제가 이제 호두를 좋아하는 거는 이 금과류 종류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져도 네. 한 2달 내지 3달까지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가서 네. 드시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도시인이 직접적으로 전업을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물론 땅에 떨어지면 제3자가 죽어갈 수도 있고 또, 남이 와서 부숴갈 수도 또 있고. 다람쥐하고 청설모하고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람쥐가 먹을 수 있도록 제 나무가 한 230주를 심었으니까 한 10%는 너 가져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저도 자연 지으면- 친화적이에요. 네. 네. 여러분 지금 토지 강입니다. 농사 강이 아니고요. 네. 네. 농지는 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지키는 것도 쉽진 않은 거군요. 어느 정도 영농을 하겠다는 행위를 가지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농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게 꼭 우리가 논을 사면 벼를 심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조금만 흩어가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을 많이 권해요. 연꽃. 연꽃의 연? 예. 연꽃 같은 경우는 뿌리는 뿌리대로 연뿌리 먹죠. 네. 연잎은 연잎은 우리가 연밥 할 때 주재료가 들어가죠. 연꽃은 또 꽃대로 비싸게 팔죠. 연이 꽃이 지면은 연시방, 연밥 그것도 비싼 한약재로도 팔고 식용으로도 하고 있고요. 버릴 게 없네요. 버릴 게 없는 식품이 되죠. 그리고 잡초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연은 잡초를 그렇죠. 키가 찰랑찰랑하니까. 크니까 또 커버리니까. 그러면 아예 서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 군 자체에서 연밭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네. 아니 연이 농작물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사고를 바뀌어야 돼요. 옛날 피라 그러고 부들이라 하는 게 있어요. 피가 갈대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걸 이제 논에 피면 논이 망한다 그래서. 맞아요. 피 뽑는다고 해서. 근데 이게 부들 같은 것도 갈대 일종인데 근데 지금 화환하는 데 가는 꽃 이게 뭐라 하죠? 끝꽂이. 네네. 꽃꽂이. 부들의 그 종류가 많이 들어가요. 저 뭔지 알아요. 네. 약간 강아지 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핫도그처럼 생긴 그거. 네. 그게 생각보다 수익이 커요. 그것도 키우는 그것도 그렇죠. 농작물에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죠.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농산물의 정의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90만 원의 매출을 2년 이상 신고하면 그 농작물로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네, 농작물이 현재 2015년도 기준으로 275개의 농작물이 있습니다. 275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농작물 하면 당연한 게 쌀, 보리, 콩, 그다음 몰라. 네. 몇 개 더? 수박. 수박. 사과, 감, 배. 또 뭐지? 이게 그렇죠. 90만 원의 매출만 신고되면 그 농작물의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90만 원. 네, 2년 이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이 많이 생긴 논 같은 경우는 이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요? 네. 그것도 적용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버드나무는 그냥 심어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걸 그걸 또 지금 버드나무 종류도 몇백 종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내에 키우는 소형 품목들이 있어요. 네.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틈을 바꾸면은 농지를 활용할 방법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전문 농사꾼이세요, 선생님. 농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차피 처분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시구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제일 됩니다. 손이 덜 가는 농작물로. 그렇죠. 그럼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농작물 있었어요?
배농사였죠. 아, 배농사도 예, 지으셨나요? 예. 제가 저 책에 이번에 설명을 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 네네. 예, 예. 근데 배농사도 그때 한 540평 낙찰 받아서 지었죠. 540평. 예. 거의 배나무밭 주인으로. 완전히 전문 배농사를 배웠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배밭을 배 때문에 낙찰 받으신 건가요? 배밭 그렇지는 않았죠.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2000년도에 넘어서 땅은 그다음 우리나라에 14군데 그 혁신도시 투자가 가장 광풍이었죠. 혁신도시. 예. 네. 결국은 세종시도 이제 지금까지 또 바람이 불고 있지만. 네, 요즘도 예? 혁신도시 많이 또 예. 개발이 많이 그 진행이 돼갖고 많이들 관심 그게 많이 이제 갖고 완성이 계세요. 됐는데 그게 2000년 5년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20년 초반부터 이 혁신도시 주위에 세종이라든지 몇 번의 등락을 쳤죠. 그쵸, 어떤 그쵸. 고비를 치고 해서 2010년도 즈음에서도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는 시점이어서 그 주위의 땅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혁신수 쪽에 땅을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가장 핫한 이슈가 그 당시로서는 네네네. 2010년대 초반에서는. 그래서 뭐 세종도 땅이 있었지만 비싸서 살 수가 없었고 뭐 대구도 혁신도시가 있었지만 비싸서 못 샀고 그 중에 보다 보니까 김천 혁신도시 바로 경계에 배밭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 배 때문에 낙찰을 받으신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혁신도시의 땅, 그 혁신도시의 그 땅의 가치를 알려고 땅을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밭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네. 김천 혁신도시 안에 있는 땅은 아니고 붙어 바로 있는 땅. 경계에서 붙어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혁신도시가 아닌데 그런 땅도 괜찮을까요? 자,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개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수용. 예, 수용으로 가면은 생각보다 투자가 큰 이익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개발 계획이 뜨기 전에 그 가치를 일찍 판단으로 들어갔으면 되겠지만 어떤 정보가 오픈되고 나서 개발지의 땅은 낙찰받다 봐야 큰 수익을 낼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예, 확정되고 이게 확정돼 나면은 버려요. 수용 가격이 그 계획 발표된 그 당시로 그렇죠. 기준이죠.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사업가 떨어졌다. 그 사업 인가 떨어졌다. 근데 내가 땅을 2010년도에 샀다. 근데 땅의 기준점은 언제냐면 2005년도.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13, 1, 2년도에, 13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상업지에 나대지 땅이 나왔단 말이야. 네. 예? 근데 그걸 낙찰을 받았는데 이 보상의 개념은 2005년도에 그 땅은 전이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보상가가 낮겠네요. 그렇죠. 전액 시점에서 물가 상승분을 더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지의 땅에 투자해서 그 사업 시행 인가의 개념을 모르고 낙찰을 받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 보상받을 줄 알고 샀는데 그렇죠. 보상가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바로 보상가는 현재 시점에서의 땅의 보상 감정이고 네네. 보상 감정은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경매는 경매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수가 많은 거죠. 그게 제가 그 땅도 38만 원 정도가 나온 상태였어요. 호가는 주위에 벌써 아마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 넘어가는 땅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외곽지니까 벗어난 땅이니까 어차피 그죠. 개발지에는 또 유흥이라든지 큰 식당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땅값 비싸니까 아. 수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개발지 외곽지에 유흥이라든지 뭐 대형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몰고 가서 먹는 그런 그렇죠. 식당들. 아니 좀 그 나와도 그 그릇에 나와서 한 5분 10분 걸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외식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상 딱 봐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는 순간 여기서 경계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졌고, 진짜 가깝네요. 예. 그다음에 경사가 한 높이가 한 50m에서 한 60m의 그 삼자락에 있어갖고, 그러면 도시가 내려도 보이고 풍광이 딱 전망이 터지니까 요거는 뭐 카페를 하든 찻집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판단에 사실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배밭이었던 거군요. 배밭이었는데 그림만 봤지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재밌는 여담이 낙찰을 받고도 네. 사실 그 전날 가서 배밭을 못 찾았습니다. 아, 낙찰 받기 전에 가서 못 찾고. 왜 못 찾으셨어요?